안녕하십니까. 채부심의 부동산 스트리밍 최상욱입니다. 오늘은 8월 21일 영상을 찍고 있고요. 오늘 7시에 스트리밍 될 예정입니다. 제가 낮에 촬영을 하고 밤에는 채팅으로 같이 참여를 하는데, 그래서 가끔 댓글창에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채팅을 하냐, 멀티가 잘 된다, 뭐 이런 말씀들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는 멀티가 안 되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채팅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영상과 채팅 작업을 분리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올렸던 기사들 중에서 최근에 중국 관련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그 내용을 포함해가지고 여러 얘기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와 우리 아파트 가치가격 연구소 팀이 공동으로 작성을 했고요. 오늘의 소식은 중국 부동산 위기라고 하는데, 중국 부동산 어떤지 여러 채널에서 다루고 있는데, 저도 부동산 전문가로서 숟가락을 안 얹을 수가 없어서 이 얘기를 약간 썼습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들은 한은에서 금리 언제 내리냐, 그리고 이번 주에 잭슨홀 미팅이 있잖아요. 이번 주에 정말 굵직굵직한 매크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봐야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출 관련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책 상품에 대한 그런 변경들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얘기들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중국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중국 부동산이 위기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중국 GDP 30%에 달하는 이제 굉장히 거대한 시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자산 70%가 중국이고, 사실 중국은 경제 성장을 어떻게 했냐면은 지방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그 땅을 개발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지방정부의 세수를 늘리고, 그 늘어난 세수를 통해서 결국에는 투자를 했거든요. 이게 2000년대 초반에 막대하게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중국 부동산이 굉장히 과열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문제가 됐었던 거는 그 컨트리 가든이라고 되는 벽개원, 이제 컨트리 가든이라는 회사가 디폴트 문제가 되면서, 여기가 최근에 가장 성과가 좋았던 디벨로퍼인데 2017년부터 22년까지 6년간 주택 판매 1등을 한 엄청난 회사라고 봐야지 될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지금 300억 정도가 되는 이자를 내지 못해서 부도가 날 것 같다. 주가도 완전 박살이 났습니다. 그냥 주가는 거의 60% 이상 빠졌다고 생각하면 될 정도로 YTD로 그렇게 박살이 났고요. 나중에 주가 차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디폴트까지는 유예가 있는데, 사실 기억하시겠지만 2021년에 중국의 헝다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디벨로퍼도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국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8월 7일에 그 벽개원이 액면가 10억 달러 회사채 이자 약 300억 상환을 실패했고요. 그래서 무디스가信用등급을 낮췄고, 그래서 그 벽개원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잠정 손실액도 뭐 상당한 규모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는 그런 거죠. 중국 부동산 시장이 중국 정부 계획하에 디레버리징 되고 있고 긴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중국의 연착륙은 중국 정부가 의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의도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의도하고 있지 않은 것도 있는데, 정책은 의도를 했는데 그 가계의 반응은 약간 비의도적인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반반 짬뽕되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뭐냐면은 우리나라도 경착륙을 하니까 정부가 관여를 했잖아요. 정부가 관여를 했고 정부가 부양할 의도가 있었고, 우리나라 가계는 거기 편승해줬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돌아섰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중국도 의도를 좀 했는데, 중국 가계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중국 주택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에 경착륙이 조금 왔고, 뭐 완전 경착륙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게 의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여러 얘기들이 나왔고, 이것 때문에 5% 이하 성장하네 마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뭐 위안화 환율 올라가는 거고요. 제가 그 멘트를 좀 적어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우리가 중국을 바라볼 때 한국의 경우에는 중국과 민심이 좋지 못하죠. 요즘에 제가 그 남궁민 씨가 나오는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연인이란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그 연인이란 드라마에서 병자호란 때를 다루거든요. 제가 진짜 드라마 진짜 안 보는데 진짜 한 4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 병자호란을 다루는데 그걸 보면은 정말 중국의 민심이 좋을 수가 없죠. 그리고 거기서 보면은 병자호란 얘기는 항상 그런데 그런 거잖아요. 청나라 오랑캐를 중국으로 인정을 해야 되냐 가지고 또 남한산성에서 엄청나게 싸우는데 그런 대목이 또 나오거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한국이 중국과 일본에게 그렇게 민심이 좋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는 연반적으로 좋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문제가 생기면 좀 반기는 눈치이기도 해요. 실제로 저는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알겠는데, 중국에 문제 있다고 하면 조회수가 엄청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영상도 중국에 문제 있다는 타이틀을 단다면 조회수는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여의도에 처음 갔을 때 그 여의도 사람들이 했던 얘기는 경중안미라는 말이 있었는데,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고 안보는 미국에 의존한다는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을 일단 둘 다 중요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그런 이제 말을 배웠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데이터가 중국이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말이었는데요. 미래에는 미국이 우리나라의 그 최대 수출국이 될 것 같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경중안미가 아니라 경미안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경미 안미가 된다면 그때는 우리나라는 지금처럼 뭔가 그 균형 잡힌 외교가 아니라 완전 일본처럼 편중된 외교를 할 수도 있죠. 근데 현재는 중국의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우리 입장에서는 균형 외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미국 역시 중국을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중국에 대한 민심이 좋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수용을 하는 국내 언론과 외부 언론이라는 것들은 전부 중국에 기본적으로 좋지 않은, 중국이 망했으면 하는 것을 내심 바라는 그런 색안경이 껴져 있는 언론 기사들을 많이 접하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벽개원 사건 보면서도 똑같이 느꼈는데, 중국이 당장이라도 망한다, 중국 경제 골로 간다, 이런 말을 하면은 조회수가 많이 나와요. 근데 지금 중국 전문가들의 뷰를 종합하면은 중국 부동산 문제는 의도된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번 이렇게 볼게요. 시진핑 3기는 공동부유를 모토로 하고 있는데, 이 공동부유라는 게 중국의 일부 기업들을 일부러 디폴트를 시켜서 기업들을 국유화하겠다는 그런 매우 사회주의적인 성격의 공동부유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매우 협소한 의미의 해석인 것 같고요. 지금 시진핑 3기 때는 그 2기 때 약간 중국의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그런 그 미국의 빅테크를 모토로 하는 서비스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중국이 키워주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3기는 완전 다른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중국은 일단 기본적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그리고 부동산업이 유난히 크기 때문에 부동산업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를 한다면 사실은 부동산도 서비스업에 들어가요. 근데 이 부동산업 중에서 현재 시진핑 3기는 제조업으로의 회귀를 거의 선언하고 이쪽을 밀어주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서비스업이 아니라 다시 백투 제조업으로 가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여기 서비스업은 그냥 현상 유지, 부동산업은 부동산업은 죽이려고 해요. 그거를 금융기관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증권 김경환 애널 자료인데, 보시면은 중국의 금융기관의 산업별 중장기 대출 증가율을 보면은 짙은 선이 제조업이거든요. 이게 11년, 13년, 15, 17, 19, 21, 23년 제조업에 대한 대출 증가율이 YOY로 이렇게 엄청나게 상승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얘기는 뭐다? 중국은 국영 금융기관들을 통해 가지고 제조업에 막대한 대출을 해주면서 제조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은 현상 유지하고 있어요. 서비스업은 그냥 그래 약간 죽이려다가 그래 너네 그냥 현상 유지해라 이거고요. 부동산을 보시면은 부동산은 17년, 그러니까 17년부터 완전히 부동산에 대해서는 관리 모드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현재는 보시면은 부동산에 아무도 대출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뭔 얘기냐면은 우리가 대출이 필요해야, 대출이 있어야지 땅도 사고 집도 짓고 그런 걸 하는 건데, 그 시행사 대출을 안 해주고 있는 거죠. 일부러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티나게, 그러니까 제조업을 일부러 밀어주고, 그러니까 2020년 이전의 모습을 보면은 제조업에 대해서 그렇게 대출을 많이 해주지 않고 서비스업을 키웠기 때문에 우리는 텐센트, 알리바바가 잘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 부동산 헝다 같은 기업이 잘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20년 이후부터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헝다나 벽개원이나 중국 디벨로퍼 전부 팔아야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중국 제조업은 매우 사야지 돼요. 왜냐하면 밀어주니까요. 서비스업은 중립 포지션이고요. 그래서 보면은 중국이 지금 다시 백투 제조업이면 무슨 제조업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 제조업에는 배터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ATL을 포함한 그런 배터리, 또 전기차, BYD류, 그리고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들요. 그리고 신재생, 여기 반도체,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도체만 하더라도 그 반도체 굴기가 실패했다 뭐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 배터리는 또 한국이 최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맞죠. 한국이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도 그렇고 그 배터리도 그렇고 우리가 최고인 건 맞는데, 지금 최고가 아닌 산업에서는 영향을 받고 있는 게 그게 지금 바로 태양광입니다. 아시겠지만 중국이 제조업을 하게 되면은, 과거 2000년대 초반에 제가 산업 애널리스트였으니까 철강 산업이나 이런 것도 같이 봤는데, 얘네들은 규모로 밀어붙이거든요. 완전 인해 전술을 씁니다. 그래서 중국엔 기본적으로 이런 막대한 인해 전술급 제조업 부양에 따른 그런 자신감이 DNA로 있기 때문에 저가로 시장을 얼마든지 침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제품이 아니라 그 가공품, 즉 화학식이 똑같은 가공품, 철강이라든가 태양광의 그 폴리실리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화학적 가공품이기 때문에, 그런 화학적 가공품에서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누가 만들어도 화학식이 똑같기 때문에 밀어내면은 점유율이 탈락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작년에 하나솔루션 주가가 엄청났었는데, 이게 태양광 기업인데 미국의 태양광 사업을 우리나라 기준으로 제일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반기 실적이 매우 처참한데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락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게 중국이 이 제조업 중에서도 신재생 쪽 엄청나게 밀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중국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들은 그 중국 제조업과 경합을 해야 되는 국내 산업들에 대해서도 약간 걱정을 하죠. 근데
아직 배터리라던가 아니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넘사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반도체는 넘사벽이라고 생각을 하고 배터리는 그 정도는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전략이 있잖아요. 중국은 국가 전체적으로 돈을 이쪽 산업들에 밀어주고 있고, 이쪽 산업들이 결국은 양적으로, 가격으로, 그러니까 품질을 떠나서 가성비가 됐던 뭐가 됐던 어떤 영역에서든지 간에 우리한테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그거를 어쨌든 걱정하고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현재 전략은 부동산 부분, 서비스업 부분 다 제조업 부흥이고요. 이렇게 해야지 고용이 살아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성공할 거냐? 그거는 모르는 거죠. 그거는 뭐 봐야 되겠죠. 그래서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한번 실패했던 것처럼 뭐 실패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실패한다면은 그러면은 시진핑 3기 체제에서 하려고 했었던 정책 전략은 실패하는 거가 되는 건데요. 근데 무조건 덮어놓고 실패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 적이 어떤 카드를 쓰는지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벽개원 관련해서는 벽개원이 그래서 저 추세와 맞게 주택 판매가 이제 박살이 났죠. 왜냐면 2018년까지는 전성기였고요. 부동산업을 밀어줬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현상 유지로 유지됐는데 20년부터는 완전히 부동산을 죽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만큼 시중에서는 주택을 안 사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안 팔리니까 시행사가 망하고 지금은 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이 사이클이 대출 사이클이랑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셨던. 그러면은 이쪽 산업의 대출 사이클은 어떤 그림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겠느냐, 그것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진핑 2기 때 삼선홍선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삼선홍선 얘기가 나왔는데 현재 중국의 많은 시행사들은 그린, 옐로우, 레드라인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여기 벽개원은 옐로우에 해당되는 기업인데 YTD로 68% 주가가 빠졌고요. 여기 롱차이나 쉬후이 같은 기업도 73%, 여기는 원양 같은 기업도 65% 하락했고 푸리도 4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 하락 추이가 디벨로퍼 사이에서 엄청나게 나오는데 여기 심지어 녹색인데도 이만큼 빠졌는데요. 이 노란색이나 빨간색으로 된 회사들은 아마 조만간 계속 망한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우리로 치면은 작년에 주택가격이 너무 높아가지고 부동산 시행사들이 많이 도산을 했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PF 돈을 빌렸는데 분양을 못하니까 그 분양대금 회수가 안 돼가지고 결국 채권단한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디폴트가 나는데, 현재 중국 정부는 우리랑 다르게,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는 그런 디폴트가 나는 시행사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50조 원의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주택 가격을 부양한 상태고요. 중국은 그런 상태에서 그냥 너 망해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쪽에서 돈을 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어디가 더 뭐라 그럴까, 관리 중심의 경제인지에 대해 가지고는 그냥 중국을 욕하면 욕할수록 그러니까 결국 우리만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중국에 대해서 그 네거티브한 마음을 가질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중국 리스크는 어쨌든 관리가 되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시행사가 망하도록 두는 게 자정작용이 돌아가는 건데 우리는 시행사가 망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비 시행사를 만들어 가지고 주택시장을 대출로 펌핑시켜서 이거를 부양하려고 노력하는 건데 한국에 대해서는 왜 비판적이지 아니한가. 그래서 중국이랑 한국을 타이틀을 바꿔서 보면은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정책이 중국스러운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인데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언제 내리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금통위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금리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죠. 지금 우리나라 그 금리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전반적으로 내년 3월 정도에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조금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의 그 소비자 물가 추이가 일단 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에 기반해서 금리가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 근데 연내 금리 인하는 조금 이른 것 같고 그냥 내년 정도 되면은 인하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금리를 전망하는 경우에는 한국이든 미국이든 똑같은데 금리가 길게 이어질 거라고 전망하는 사람이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금리가 결정되는 메커니즘이 물가에 기반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물가가 내려간다고 생각하고 금리가 자연스럽게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물가라는 것이 얼마든지 성장률을 통해서 더 높게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부분을 아직, 그러니까 금리 전문가가 물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 전망하면서 전망을 하는 건데, 근데 아직 이 물가나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사실 예측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지금 미국만 하더라도 그 애틀랜타 연은이 GDP 나오라는 걸 발표하는데
애틀랜타 연은이 발표하고 있는 GDP 나우에서 지금 현재 EQ 미국 GDP가 무려 그 5.8%죠. 2% 성장할 거라고 그 JP 모건이 얘기했는데 5.8%이기 때문에 그 JP 모건 이코노미스트의 그 성장률 전망을 완전히 뺨을 때려버린 격인데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중립금리의 레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요즘 슬금슬금 나오는 것 같고요. 특히 2020년 이후에 2020년 이전과 이후를 완전히 분리해서 바라봐야 되고 2020년 이전에 생각했던 우리의 그 장기 인플레이션 타겟, 그 장기 중립금리가 미국도 2에서 2.5%였는데 2020년 이후에는 이게 지금 4에서 4.5%일 것 같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 타겟이요. 그러면은 장기 타겟이 4에서 4.5%가 돼버리면은 그거는 지금 기준금리가 미국이 낮아져도 100bp밖에 안 낮아진다는 거가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 큰 이슈가 되는 건데 이 얘기를 이번에 파월이 잭슨 홀 때 할 것 같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반영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역시 코로나 이후에 한국의 그 장기 중립금리 레벨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니까 이것도 결국 쿠션 쳐가지고 한국에 올 이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연준에서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뉴욕 연은에서 이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뉴욕 연은의 그 트위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장기 중립금리 R스타가 이게 종전에 그 인플레이션 타겟 플러스 0.5%가 아니고 그 타겟 플러스 2.5%일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4.5% 얘기가 확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 만기 채권금리가 4.5%막 약간 이런 지금 이제 4.3 정도인데 여튼 그것 때문에 채권금리 강세가 8월 7일 보고서에 올라왔는데요. 잭슨 홀 때 그 얘기를 할 거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좀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보고서는 여기 있고요. 이거를 그 트윗이 나오고 나서 The Evolution of Sholon R-Star After the Pandemic인데 이게 팬데믹 이후에 R-Star가 어떻게 이렇게 움직였는지에 대한 그 R-Star의 진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한마디로 그 중립금리가 시장 중립금리가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링크가 있으니까 네프콘을 보시는 분은 클릭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스트리밍 때는 시간 관계상 클릭해서 다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50년 주담대인데 우리 채널에서 다뤘던 50년 주담대에 대해서 좀 논란이 많았죠. 그래서 그 시중은행에서는 50년 만기 주담대를 이번 달까지만 판매하고 9월에는 종료하겠다. 그리고 뭐 2조 원이 다 팔렸다 이런 건데 뭐 2조 원 다 팔렸다 하는 겁니까? 드립 다 팔았는데. 그래서 이거는 뭐 2조 원이 소진돼서 그런 게 아니라 하지 말라 하니까 하는 거죠. 욕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그 50년 만기 주담대가 과하다는 비판 여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34세까지만 판다고 하니까 이거에 부담을 느끼죠. 부담을 당연히 느껴가지고 못 팔겠네 하고 안 파는 거고요. 그래서 다른 은행들도 의식하고 있는데 이것도 여기서 또 천진난만하게 보험사들이 이 카드를 받아가지고 요즘 50년 만기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죠. 난 그거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최근에는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에 다시 거시적으로 살짝 쏠렸는지 정책금리를 다시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청약저축이나 그러니까 청약저축에 대한 금리를 올려주는 건 우리한테는 좋은 거고요. 보시면은 청약저축이 2.1%, 2.8 이건 좋은 거죠.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이것도 3.6, 4.3 이건 좋은 거죠. 네, 디인돌 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 역시 금리를 올리겠다고 하는 거는 대출 증가에 대해서 조금 눈치를 본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자녀 특공이라는 게 다자녀에 대해서 최근에 그 3명에서 2명으로 이제 우리 집도 다자녀가 됐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됐는데 지금 공공분양주택에만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민간 분양주택에도 적용을 하냐 이런 얘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공공분양이 어디냐? 3기 신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사전 청약을 하는 데에만 이게 적용이 되는데요. 3기 신도시 본 청약이 되게 되면은 3기 신도시 전체가 특공에서 다자녀 기준은 2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마도 많이 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공공분양이 사전 청약이니까 몇 개 없었는데 하반기 공공분양 지구들이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것들 다 다자녀 청약으로 다 알고 왔고요. 요게 대부분 사전 청약이거나 아니면 2기 신도시 택지들이거든요. 3기 신도시 택지 전체는 다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초품화 관련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둔촌주공 관련한 개별 사이트 이슈이긴 한데 전반적인 서울의 트렌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 둔촌주공 인근에 한산중학교라고 있는데요. 그 둔촌주공이 올림픽파크 포레온으로 재건축되면서 교육청이랑 기부채납 현합을 체결을 해가지고 그 학교를 신설하기로 했는데 그 교육청에서 이거 학교 신설이 안 된다. 단지 안에 학교 신설이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면 한산중학교가 또 있는데 단지 안에 또 지으면은 학력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결국 학교가 2개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둔촌에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한산중학교를 둔촌에 있는 그 땅으로 오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둔촌 그러니까 한산중학교에 학생들을 보내고 있는 둔촌 이동이랑 성내동 사람들이 이제 완전 멘탈이 나가버린 거죠. 멀쩡한 한산중학교를 땅이 있다는 이유로 둔촌주공 내부로 보내는 게 말이 되냐 하면서 지금 약간 논란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학교가 있는 거 없는 건 되게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지금 성내 3동 사람들이 한산중 지킴이 운동본부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친구와 함께 한산중 못 가게 해서. 둔촌 이동 한산중 철거 후 1동 이전을 반대합니다. 요게 둔촌주공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이런 식의 학력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학교를 신설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워져 가지고 학교를 짓겠다고 했다가 체육시설로 짓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반포에도 그렇고 방배동에도 그렇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보면은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건 진짜 둔촌주공은 뭐 왕의 DNA 아파트냐? 나 진짜 이런 말 하고 싶어. 아니 둔촌주공을 분양하면서 9억 원 중도금 대출 규제 12억으로 늘리더니만 분양가가 12억을 넘어가니까 이제 12억도 해제해주고 말이죠. 와우, 이건 뭐 진짜 왕의 DNA 아파트인가 봐. 그래서 여기 지금 한산중학교가 여기 있거든요. 근데 이 옆에 있는 거를 꼭 안으로 드러나야 돼? 그래가지고 하여튼 나 진짜 이거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둔주 12,000가구나 되기 때문에 이 안으로 넣고 싶어하는 그런 심정은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이 한산중 보내시는 다른 동이 봤을 때는 완전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사실 이런 상황은 뭐라 그럴까, 이제 교육청의 그 뜬금없는 발표 때문에 생긴 거긴 한데, 현재 서울은 원래 그런 도시입니다. 뭐냐면은 서울은 일자리는 많은데 집도 없고 학교도 별로 없어질 거여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제 애 키우기 불편하니까 서울의 합계 출산율이 0.59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서울에서는 그냥 일만 하시고 그 다음에 애 키우는 거는 경기도에서 나가서 하도록 하는 건데, 그게 개별 주거 단지에서 조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성동구에도 학교가 최근에 없어졌고, 종로구에서도 학교가 없어졌고, 많은 구에서 학교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품화로 광고하는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일단 의심을 한번 하셔야 돼요. 과연 초등학교가 지어질 수 있느냐? 이렇게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데, 이렇게 출산율이 낮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나중에는 서울의 외곽에 있는 학교들은 정말 상당히 많은 공실들을 자랑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음마인데요. 음마가 24년 만에 처음으로 조합장이 결정됐습니다. 와, 이건 저한테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건인데, 제가 음마 아파트 재건축을 하면서 주택 부동산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 꿈이 설계가 아니라 건설로 삼성물산으로, 저는 삼성물산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것도 이 재건축 수주전 때문에 그랬는데, 요 아파트 수주전도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시공사도 선정이 된 단지인데요. 시공사도 다 선정이 됐는데 어쨌든 조합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조합장도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조합설립인가 보내면은 조합설립인가가 나오겠죠. 근데 서울시 정비계획상에서는 4,424가구가 5,778가구로 재건축이 되는데, 올해 1월에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이 발표돼가지고 35층 규제가 폐지됐기 때문에 음마에서는 49층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조합 설립 인가는 조합이 만들어졌다는 거고, 사업 시행 인가 때 이런 것들이 다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실제로 될지 안 될지는 좀 지켜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재건축을 시작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최근에 서울에서는 원래 한 30개 미만 단지가 좀 적극적이었다가 최근엔 70개 이상 단지가 재건축에 적극적인데, 왜냐하면 시공사 선정 시기를 좀 땡겨줬기 때문이고요. 종전에 사업 시행가를 받다가 시공사 선정했는데, 이제는 조합 설립인가 받으면 시공사 선정할 수 있고, 시공사 선정이 땡겨지면 뭐가 좋냐면은 건설사가 적극적으로 조합추진위원회 단계 때부터 영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시공사 선정을 사업 시행가 이후로 미뤘던 거는 조합이라는 어떤 별도의 법인이 만들어지기 전에 추진위원회라는 상태는 이게 조합을 대표하는 건 아니거든요. 추진위원회는 여러 개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정당처럼 A당, B당, C당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특정 추진위원회의 영향력이라는 거는 결국 돈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데, 조합 설립 인가 때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면은 추진위마다 소위 스폰서 건설사들이 붙게 되거든요. 스폰서 건설사들이 붙어가지고 추진위를 도와주고 물심양면으로, 그러면 추진위가 조합 집행부가 됐을 때 나중에 결국 시공사 선정하는 과정에서 추진위가 도와주면서 시공사 선정까지 부드럽게 되는 그런 유착이 과거에 2000년대 초반에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재건축의 유착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걸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해서 건설사가 사전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했는데요.
근데 음마는 이거랑 무관하게 음마는 이미 시공사도 다 선정된 건데 그 과거에 이제 한번 중간에 청산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그 선정이 났었던 거죠. 근데 최근 서울시의 재건축이 빨라지는 거는 다시 이런 그 유착이 많아질 것 같은 그런 환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비사업 주택 가격이 올 상반기에 상당한 강세로 흘러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냥 다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네프콘에 쓴 글인데 요 얘기도 드리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저한테 시장 전망을 해달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게 제가 쓴 칼럼인데 이제 경제가 아니라 사람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24년 시장에 대한 전망 요청을 많이 받는데 이제는 어떤 특정 매크로 그 다음에 주택의 입주와 공급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정부가 제일 중요해졌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 시장처럼 된 것 같아요. 지금 주택 시장은 거시적 지표에서 금리, 대출, 성장률 이런 지표에 굉장히 예민하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는 2012년에 KDI가 만들었던 여기서 정리해서 한번 보여줬던 가격 모형을 과거에는 좀 활용을 했다가 지금은 그 소름 공식을 쓰고 있는데 결국 소름 공식이든 옛날 모형이든 유동성이라는 게 중요하고 유동성 임차료를 결정하고 전세가를 결정하니까요.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대출과 성장률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금리, 대출, 성장률이 굉장히 키입니다. 그래서 금리와 대출을 굉장히 봐야 되는데 대출과 주택가격 상관율이 이렇게 정상관격이라는 거는 그림만 보셔도 알 것 같고 작년에 마이너스 9조로 빠졌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마이너스 4%로 마무리가 지어질 수 있었고요. 실거래 지수로는 22%가 빠졌던 거죠. 근데 2022년에 벼락같이 하락한 거는 가계대출이 임계치를 건드렸으니까 금리 인상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소득 대비 부채가 너무 많아져서 생긴 이슈였거든요. 그래서 DSR을 우리 가계 전체로 40이어야 되는데 40.6이 나와버리니까 이게 DSR이 내려올 때까지 수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증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증발해버렸으니까 집이 매수자가 없고 그러니까 한 건 팔고 싶으면은 30% 가까이 팔아야 되니까 이제 완전히 그 대폭락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대출 수요 증발은 이제 안 받는 걸 넘어가지고 아예 빚을 갚아버리는 과정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택가격 하락했죠. 22년 하반기 전국 주택가격은 역사상 최대 속도로 빠졌는데 증발을 했습니다. 근데 자산시장이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분양시장이 문제가 되고 시행사가 망할 것 같으니까 개입을 했죠. 여기서 아까 저 초반에 말했는데 중국은 시행사 망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개입을 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살려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려주고 있는데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했고 물론 뭐 중국이 그렇다고 뭐 다 살려주는 건 아니죠. 중국도 이제 너무 경착륙을 하니까 금리 낮추고 개입을 하죠. 근데 컨셉 자체, 큰 컨셉은 그 부동산을 더 이상 키워줄 생각이 없다는 게 큰 컨셉이죠. 그거를 우리는 반대로 부동산이 무너지면 한국이 무너지니까 부동산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게 큰 컨셉이고요. 그러니까 둘이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어쨌든 정부가 이번에는 근데 개입을 했는데 이거는 금리를 낮추거나 하는 형태가 아니라 금리를 낮춘 효과, 대출 늘어나는 거, 특례론을 만들었고 특례론이 44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올해는 다 특례론 때문에 대출이 플러스가 났는데 그 특례론은 이제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은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프로그램. 그러니까 금리는 일종의 시스템이고 특례론은 프로그램인데 원래는 이렇게 시스템을 바꾸면은 시간에 걸릴 뿐 장기간에 걸친 조정작용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는 조급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쓰는 거고요. 이게 제가 돈찍제 그 돈을 찍어내는 제왕 연준에서도 다뤘지만은 금리를 낮췄으니까 경제가 살아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특정 자산 시장에 개입을 하고 이 특정 자산 가격을 건드리게 되는 이런 게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연준에서 그 QE 양적 완화라고 했던 거는 금리가 아니고 이건 프로그램이었고요. 프로그램 3번 돌렸었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책이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항상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그 뭐가 문제냐면은 결국 규모가 문제라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쓰지 말라 이게 아니라 규모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개입의 규모가 너무 크면은 그거는 미시적인 프로그램이 아니고 너무 거대한 거시 정책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끝났을 때 문제가 되는 거고요.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한국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국토연에서 리포트를 냈습니다. 주택시장 경착륙 위험 완화 정책의 성과와 과제. 이건 요약하면은 작년 하반기 경착륙이었다. 한국의 경착륙은 3번 있었는데 98년 경착륙, 2008년부터 9월 3일까지 경착륙, 그리고 작년의 경착륙. 지난 25년의 역사에서 3번의 경착륙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작년 하반기가 경착륙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착륙을 방어하기 위해서 정책들을 썼는데 그 정책들이 적극 개입하는 게 적합하고 적극 개입을 했더니 아직 완전한 회복 국면은 아닌데 현재의 정책 기조를 더 써라 이렇게 요구하게 됩니다. 실수요자 주거비 상승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 대출 상품의 연장 운용 특례론을 더 길게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례론은 올해 내년 1월까지 끝나는 건데 이걸 더 길게 쓰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시중에서는 특례론 내년도 하나요?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경착륙이 있으니까 특례론이라는 프로그램을 썼는데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경착륙은 이제 막았지만 더 필요하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웃기더라고요. 이걸 연장하고 그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를 함께 검토하라고. 이거 진짜 무슨 말을 하는 건지. 특례론을 쓰면 가계부채가 폭증하게 되어 있는데 가계부채 문제를 함께 검토해요. 그래서 지금 주택건설 착공 물량 증대방 이건 넘어가고요. 서울 이코노믹스가 이렇게 합니다. 국토형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은 없을 것 같다. 특례보금자는 연장해라. 특례보금자를 연장하라의 방점을 찍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도 특례론이 내년에 연장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년 전세막이 되는 사람이 특례론을 받아서 집을 사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정부가 특례론에 성공하니까 굉장히 대규모의 미시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특례 역전세론 이것도 미시 프로그램이죠. 근데 특례 역전세론은 규모도 없어요. 규모가 얼마인지도 몰라. 그래서 이게 특례 PF론 이것도 50조 원 이상을 쓰고 있죠. 특례론, 특례 PF론, 특례 역전세론 어마어마한 돈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시장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특례론이 있냐 없냐 이거가 일단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특례론이 없다면 저는 본체력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체력이라는 건 뭐냐면 가계대출이 목에 차서 가계의 수요가 얇아지는 걸 말하는 건데요. 수요 위축이 생기는 거죠. 근데 특례론이라는 주사를 한번 맞았고 내년에 선거가 있으니까 또 한 번 더 쓴다? 그럼 또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를 또 한 번 더 맞으니까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회복 국면에서도 특례론을 써야 할 명분이 있냐? 하면 전 없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시장은 그런 명분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죠. 그 명분을 굉장히 합리적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렇지만 그 명분이 생겨야 되는 이유는 특례 주사 맞아보니까 기분이가 좋거든요. 이거 MBC에서 실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전에 압구정에 있는 오렌지족들을 당시에 촬영하면서 탱크탑을 입으신 분한테 왜 이렇게 입으셨을까? 이렇게 입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해서 이 좋거든요가 밈이 됐는데 지금 시장에서 특례론을 맞아보니까 기분이가 좋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주사 놔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주사에 맞는 그런 마약 의존적 상황으로 가겠죠. 특례론, 특례 역전세론, 특특례론, 특특특례론 이렇게 계속 바뀔 것 같습니다. 이게 펀더멘탈하냐? 대체 어쩌다 우린 여기까지 온 걸까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다 뭐라 그럴까? 중재자병에 걸려가지고 그렇습니다. 중재자병에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모든 시장을 다 통제할 수 있고 이게 관료의 힘이 세지면 세질수록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 나는 시장을 잘 알고 있고 잘 관리할 수 있다. 정교한 시장을 내가 정확하게 잘 관리하면 된다. 이게 관료병인데 지금 미국이 이런 관료병이 제일 심각한 나라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국도 지금 그거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국이 주택시장에 경착륙을 한다고 개입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중국 부동산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할수록 우리가 부끄러워질 뿐입니다. 중국이라는 나라의 제도나 이런 것들이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우리랑 맞지 않는 거는 맞는데요. 가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중국에서 부동산 정책을 공부하러 한국에 오는 유학생들이 한국의 부동산 정책을 보고 가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인데 왜 부동산 정책은 이렇게 사회주의적인 정책이냐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가 있다 그러면 특히 그렇거든요. 분양가격 상한제라니 상한가격을 정해가지고 분양을 하는 게 말이 되냐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분야마다 좀 다른 것들이 존재하는 건데 그 다름이라는 거를 조금 이해했으면 좋겠고 그냥 최근에 우리나라가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은 우리도 당당하진 못한 것 같다.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는 잭슨홀 미팅이 있기 때문에 매크로 관련 이벤트가 너무나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잭슨홀 미팅에서 분명히 미국의 장기 중립금리에 대한 멘트가 나올 것 같고 그거는 금리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를 만들어낼 이슈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잘 팔로우업을 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최대한 따라 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썼던 글이나 아니면은 이제 매주 이런 칼럼들이 제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계속해서 올라오니까요. 네프코는 지금 월 구독이 있어서 구독료가 비싸다고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에 상응하게 저희가 퀄러티 있는 리포트랑 또 별도의 리포트 그리고 네프콘에서만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도 공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있고요. 오늘 영상의 본 글이나 다른 기타 자료들은 다 네프콘 통해 가지고 댓글에 링크 남겨올 테니까 거기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